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처음에는 이 민간업자들이 막 만들고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배가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가다가 난파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해적선, 정부가 인정한 해적선들이 당연하게 움직였습니다. 샤락선이라고요. 해적선도 많고 이렇게 바다도 막 침몰하기도 하다 보니까 남의 것까지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게 싫은 겁니다. 플란다스의 개의 작가는 영국인입니다. 영국 사람이 쓴, 그래서 플란드르의 개가 아니고 플란다스의 개, 네덜란드인들을 되게 안 좋게 봐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라슈 이야기를 일본인들이 만든 영화입니다. 갑자기 이 플란드르 지역, 벨기에 지역을 관광붐이 일어납니다. 일본인들이. 그래서 여기에 갔는데 도대체 플란다스의 개의 촬영지와 그 모티브가 된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벨기에인들은 이 소설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식과 투자 이야기에서 살짝 벗어나서 경제의 역사, 경제사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10대부터 90대까지 팬층이 두터운 최고민수 박민수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제적 지혜 혹은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경제 상식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최고민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박민수님이시잖아요? 네네네. 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요? 네, 일단 소개해서 90대 분들은 저를 모를 것 같고요. 한 60대까지는 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이제 여의도 증권 유관기관 27년 차 직장인 한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KBS에서 가깝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주식책 5권을 쓴 주식책 저자, 그리고 오늘부로 이제 트로트 가수로 이제 새롭게 전향도 했고요. 또 요리에 관심과 여행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 유튜브에도 자주 기웃기웃하는 그런 최고민수 작가입니다. 정말 다방면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이 빨간색 표지에 작가 얼굴이 크게 들어간 책을 읽게 됐는데 정말 세계사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읽혔습니다. 그 지도를 펴놓고 막 지역을 알아가면서 네네. 책을 봤는데 어떻게 이런 책을 쓰실 생각을 하셨어요? 일단 제가 그 고2 쌍둥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고2 공부는 열심히 안 하지만 제 아들이 혹여라도 고3 때 수능을 볼 때 논술 시험을 보면 이 무언가 그럴듯한 논술을 썼으면 하겠다. 그래서 아빠의 아는 여러 가지 역사와 인문학적 지식을 그리고 경제학을 좀 버무리면 재미있는 논술 교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고등학생 논술 교재를 일단 시작을 했고요. 요즘 이제 금융권 취업준비생들도 논술 시험 많이 보잖아요. KBS도 논술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런 논술 시험에 적합한 그런 교재로서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제가 평소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많은 내용들을 글로 쓰다 보니까 책이 2권이나 됐고. 제가 한번 뵙자고 해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저희가 3시간 점심 먹었죠? 네. 그래서 이 방송이 2시간밖에 녹화를 못 한다는 게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경제사 수업을 시작할 텐데 저는 가급적 이렇게 복장도 오늘 학생처럼 입은 것 같습니다. 네. 학생 입장에서 잘 듣겠습니다. 예. 먼저 청어잡이가 금융을 일으키다라는 주제로 네덜란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 하면 히딩크 감독님의 나라 정도 알고 있고요. 네덜란드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치즈의 나라, 그리고 키가 큰 국민, 여기에 튤립 정도만 아시는데요. 16세기, 17세기 들어서 가장 강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미국과 다름이 없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래서 네덜란드가 어떻게 부자가 됐고, 그리고 네덜란드의 부자로 이룬 부를 이뤄가면서 튤립 버블이라는 우리의 지금 증시 버블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좀 PPT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덜란드를 홀란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홀란트 주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홀랜드인 또는 뭐 더치인 네덜란드,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화란이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화란이라고 들어봤죠. 네. 그 70년대, 60년대생들은 축구할 때 보면 이렇게 화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화자와 난초 란자를 썼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네덜란드 학문을 난학이라고 난초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오란다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란다에도 난초 란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화란, 또 홀란트, 더치, 네덜란드로 불리는데, 명확한 이름은 네덜란드라는 이름이 저지대라는 뜻이에요. 낮은 지대. 네, 네덜란드어로 낮은 지대.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은, 그래서 풍차로 물을 퍼내야 되는 그런 낮은 지대, 소금기 있는 땅을 누가 살겠어요? 뭐 식물 재배도 안 되고요. 그래서 스페인 식민지인데 되게 느슨하게 뭐 걷어들일 게 없잖아요. 이런 버려진 땅에 누가 오느냐?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신교도인과 유대인들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오면서 자유주의 사상이 굉장히 싹 텄고요. 지금도 네덜란드 하면 자유주의적인 그렇죠.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네덜란드 하면 지도에서, 왼쪽 지도에서 보면 이 북부 쪽만 네덜란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밑에는 쪽? 이제 예. 벨기에라고 하는데요. 네. 옛날에는 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 지역들을 네덜란드라고. 아, 이게 전체가 네, 다 전체가 네덜란드였어요? 네덜란드였고 이 북부 지역은 종교가 이제 신교도 쪽이 좀 더 강했고요. 이 남부 쪽은 가톨릭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나라가 독립이 시기가 다릅니다. 북부 네덜란드는 뭐 1648년에 독립을 했고요. 남부 벨기에는 1831년에 뒤늦게 독립을 합니다. 이 남부 벨기에 지역, 우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플랑드르라고 옛날에 이야기들을 네네. 많이 했거든요. 플란다스. 플란다스의 네. 개라고 하는, 그러니까 플랑드르라는 게 이제 네덜란드로 플랑드르, 그리고 영어로는 플란다스라고 하는데요. 이 플랑드르 지역이 벨기에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벨기에. 네, 지금의 벨기에 지역. 그래서 플랑드르가 뭘로 유명했냐면 양모로 유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양털을 깎아서 그 양모를 이 플랑드르로 수출을 합니다. 그럼 플랑드르에서 이 양모로 털을 짜서 그 옷을 만드는. 네, 그래서 플랑드르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전에 굉장히 부유하고 산업이 발달된 그런 지역인데 왜 이렇게 발달됐느냐? 신교도와 유대인들이 자본주의적인 사상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중세 카톨릭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부를 축적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금기시했잖아요. 근데 유대인과 가톨릭은 이 자본주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었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플랑드르에서 그런 자본주의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산업인 옷을 만드는 그런 산업이 발전했었다. 돈 버는 법을 알고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네요. 그렇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나라를 뺏기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처 없이 떠다니는데 중세 시대는 이 토지가 중요한 그런 자원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토지를 주면서 이 정착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토지를 안 주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가장 천시했던 직업인 돈을 만지는 일과 세금을 걷는 일, 이런 일들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관련돼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그게 자본주의적인 사상을 갖게 된 거고요. 그게 이 플랑드르 지역에서 꽃피울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여담을 하면 지금의 네덜란드에 가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커피숍을 가면 네. 절대 안 됩니다. 커피숍에서는 연성마약을 팔거든요. 그러니까 연성마약이라면 뭐 대마초? 코카인, 대마초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이유는 이게 음지에서 팔다 보니까 그들이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양성화하면 코카인이나 대마초 가격이 내려가고 그 음지에서의 부를 축적할 수 없게 만들겠다라는 사상인데 결국 중독 현상을 좀 일으키고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들의 자유주의 사상으로서는 이 연성마약을 팔아서 이 긍정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최우선에 두고 자유주의 사상이 싹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어떤 폐단을 일으키냐면 영국의 젊은이들이 주말마다 넘어와서 이 마약과 그다음에 섹스 산업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게 이 네덜란드의 지금도 커피숍의 하나의 문화라고 할 수 있죠. 대부분 여행 가서 이제 커피 마시려고 커피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약을 이렇게 사게 되는 그런 뭐 현상이 발생될 수 있고요. 네덜란드에 가서 커피를 마시려면 카페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네. 물론 이제 관광객에게는 팔지는 않습니다. 플란다스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플랑드르라고 했잖아요. 플란다스에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정말 감동 또 슬픔 기억이 이게 이제 납니다.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만 기억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기억이 난다고 네, 이실직고를 이게 합니다. 플란다스의 개의 작가는 영국인입니다.
원작은? 원작은. 네. 그래서 영국 사람이 쓴, 그래서 플랑드르의 개가 아니고 플란다스의 개, 영국식 발음이고요. 이 영국인이 썼던 게 이 네덜란드인, 정말 자유주의 사상이 굉장히 발달되고 자본주의적인 입장이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개인주의다. 그래서 이 플란다스의 개를 쓴 게 네덜란드인들을 되게 안 좋게 봐서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플란다스, 우리가 파트라슈 하잖아요. 파트라슈, 네. 이 개 있는데 이 파트라슈 이야기를 일본인들이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도 되게 흥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 플랑드르 지역, 벨기에 지역을 관광붐이 일어납니다. 일본인들이. 그래서 여기에 갔는데 도대체 플란다스의 개의 촬영지와 그 모티브가 된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데 일단 벨기에인들은 이 소설을 모릅니다. 그렇겠네요. 네, 영국인이 되게 비판적으로 쓴 소설이니 벨기에 사람들이 이거를 볼 일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일본인들이 물어보니까 왼쪽에 있는 그 동상을 나중에 만화가 뜨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벨기에 혹시 앤트워프 놀러를 가시면 네. 이걸 구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플란다스의 개 스토리가 막 생각나면서 그렇죠. 뭉클해지네요. 그 참. 주제곡 생각나시나요? 나죠. 많이 불렀죠. 어떻게 하죠? 랄랄라 랄랄라 하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자, 애덤 스미스,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국부론을 썼고요. 1776년. 이 국부론도 사실 네. 일본인들이 만든 용어예요. 원래는 더 긴 이름인데, The Wealth of Nations라고 이런 이름인데, 이걸 이제 한자로 국부론이라고 썼고 우리도 그냥 국부론이라고 편하게 쓰는데요. 이 애덤 스미스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자유무역을 이렇게 활성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중상주의라는 건 나라가 되게 부강을 하고 왕이 부강하게 해서 이 다른 나라 식민지를 빼앗고 재산을 빼앗아서 나라가 금과 은을 많이 갖는 게 중상주의거든요. 그 폐단이 뭐냐면 관세로 이 무역 장벽을 높이고 무조건 뺏어야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네, 지금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사실 관세라는 건 왜 하냐면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이렇게 막으면서 그게 이제 중상주의적 사상에서 싹 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의 잘 되고 다른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일단 교역이라는 건 필요 없어요. 뺏어오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주의가 발생되고요.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불합리하다. 국가 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무조건 막고 그 다음에 뺏어오고 이거는 안 좋다.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도 잘못됐다. 식민지를 이렇게 교역할 수 있게 발전시켜서 무역을 하자. 이런 그런 어떤 경제학의 시작을 알린, 무역거래의 시작을 알리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잉글랜드인인데 네덜란드를 되게 부러워했어요. 뭐냐면 네덜란드 정부는 연 2%로 대출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에선 민간인도 4%면 대출을 할 수 있다. 이게 1700년대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400년 전에도 4%로 민간이 대출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아파트 담보대출보다 더 쌉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왜 네덜란드가 이렇게 금리를 낮춰서, 금리가 낮다는 건 그 나라가 굉장히 발전돼 있고 그 다음에 투명하고 이렇다라는, 신용도가 되게 높다라는, 금융 시스템도 갖춰져 있을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국채 발행할 때 금리가 낮으면, 그러니까 국가가 좋으면 좋을수록, 신용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금리가 낮잖아요. 낮아지죠. 그런 것처럼 국가가 2%면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 스타트는 바로 청어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목이 이제 나오네요. 네, 혹시 과메기 좋아하시나요?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네. 고향이 혹시 그쪽 이세요? 저 동해안 쪽입니다. 그래요? 이 과메기가 예전에는 청어로 만들었거든요. 맞아요. 청어 많을 때는 청어로 했고 지금 꽁치로 그렇죠. 하나요? 네, 뭐 꽁치도 하고 뭐 고등어도 하고 뭐 이러는데요. 원래 이게 예전에는 청어가 많이 잡혔는데 해류가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청어가 잘 잡히지 않는. 그래서 과메기의 원래 뜻은 과목입니다. 이게 포항의 사투리로 과메기가 되면서 이제 이게 전국적인 음식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과목, 청어의 눈을 뚫어서 말린다. 그렇죠. 그래서 과목이 됐고요. 이 청어, 등푸른 생선인데 몰려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온 변화에 되게 민감하고요. 이 중세 시대는 사실 고기를 먹을 수 없는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육류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류를 먹으면 성욕이 증가한다고, 빨간색이 성욕을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서
고기를 먹을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언제 못 먹느냐? 성스러운 날에는 고기를 먹지 마라.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부활절 전 40일, 그리고 세인트라고 이제 성인들 있잖아요. 네. 그분의 뭐 관련된 날은 이렇게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성인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먹는 날이 계속 늘어나고 나중에는 1년의 절반 이상을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고기만 못 먹는 게 아니라 고기와 관련된 것들도 못 먹습니다. 대표적인 게 버터죠. 아니 그 버터 많이 쓰는 지역에서 그렇죠. 그래서 버터 같은 경우는 이 우유를 이렇게 증발시키면 네네. 그게 이제 버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제품도 먹을 수 없게 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담인데 너무 못 먹게 하니까 이 로마 교황님한테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버터만이라도 좀 먹게 해달라. 그러니까 로마 교황님이 허락을 합니다. 대신 돈을 내라. 그게 면벌부입니다. 그러니까 버터를 먹고 싶은데 돈을 내면서 버터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럽의 지도를 보면 이 이탈리아나 이쪽 남부는 날씨가 따뜻해서요. 버터를 대체할 지방분이 있습니다. 올리브. 그래서 올리브 오일로 이렇게 풍족하게 먹기 때문에 굳이 버터를 안 먹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 북부, 독일이라든지 이 추운 지역은 올리브가 안 자랍니다. 그러니 유일하게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게 버터. 뭐예요? 버터예요. 그래서 이 버터를 돈 내고 먹다 보니까 열받습니다. 아니 왜 버터 먹는 거를 돈 내면서 먹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버터를 사고 그걸 또 교회에 돈 납부하고 이중과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열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 네, 종교 혁명을, 그죠? 버터 때문에. 버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독일의 신부님이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왜 로마 교황님은 그 교황님의 돈으로 성당을 짓지 왜 면벌부로 성당을 짓느냐 등등 95개조의 반박문을 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버터를 왜 돈 주고 사 먹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버터가 일으킨 종교혁명 뭐 그런 것도 하나 이슈가 되는데요. 어찌됐든 고기와 버터를 못 먹게 되니까 너무 열받고 힘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생선은 가능하다. 푸른색이잖아요. 등푸른 생선이니까 유격을 일으키지 않는다. 생선은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잡히는 생선이 청어였고 청어잡이를 하는 나라가 결국 돈을 되게 많이 벌게 되는 겁니다. 아, 역시 제도가 허락해 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청어를 왜 그렇게 먹어야 되느냐? 이게 종교적 이유가 있고요. 그런 어떤 전통이 지금도 스웨덴에는 남아 있어서요. 수루스트레밍이라고 세계 10대 악취 음식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에는 홍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루스트레밍, 이 뚜껑을 여는 순간 여기 이제 이 스튜디오는 못 씁니다. 안 좋은 기억 있습니다. 네. 이거. 그래서 선물 받았는데 네. 한번 열었다가 그 옷에 튀면 그 옷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청어가 어디 잡혔느냐? 한자동맹, 우리가 루프트한자 항공이라고 있잖아요. 독일에 가면 그 한자입니다. 이 한자가 이제 여러 뭐 상인들의 조합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청어잡이로 돈을 버니까 이 상업이 발달을 하게 되고요. 교역을 하게 되면서 무역도 발달되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독일은 나라의 개념보다는 이 경제연합체.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봉건 영주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고 그냥 그 왕의 그런 직할 도시, 자유도시라고 하죠. 자유도시로 자유롭게 이제 뭐 교역도 하고 상업도 하고 그러면서 싹 튼 게 길드입니다. 그 우리가 도제식 시스템이라 해서 마이스터라고 하죠. 네. 장인 시스템이 발달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독일이 청어로 되게 발전하고 나름의 그런 교역도 하고 상업도 발전했는데 갑자기 청어가 날씨가 바뀌면서 네덜란드 앞바다, 이 네덜란드 이쪽 앞바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자 동맹이 이제 서서히 몰락을 하게 되고요. 네덜란드는 경제가 싹 트게 됩니다. 이 저지대 사람들 먹고 살기 되게 어려웠는데 이 갑자기 청어가 잡히니까 인구의 한 20-30%가 청어잡이에 나서게 되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부를 가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어잡이 단순히 청어만 잡았을까요? 바로 청어를 잡기 위한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조선산업도 발전하겠네. 조선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네덜란드 앞바다, 우리 도보 해협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 프랑스식으로는 칼레라고도 하고요. 물론 이제 프랑스와 뭐 영국 그 사이이기도 한데 이쪽 그 바다들이 되게 해수면이 낮습니다. 늪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이렇게 깊을 필요가 없고요. 넓게 이렇게 평평한 바닥이 평평한 배를 만들게 됩니다. 바닥이 평평한 배는 금방 만듭니다. 육지에서 그냥 이렇게 나무 토막 세워서 금방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배도 빨리 만들고요. 그리고 배 만드는 기술도 발전하면서 조선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그 배가 뭐냐? 플라이트선, 플루튜선이라고요. 이 배불뚝이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이제 바닥이 최대한 넓고요. 이렇게 통통하게. 그러면 청어를 많이 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어잡이를 빠른 시간에 많이 싣고요. 그 당시에 이제 갑판을 기준으로 통행세를 매겼는데 이 갑판의 길이를 되게 짧게 하고 아주 통통한 이런 배를 만들면서 청어잡이를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갑판의 폭이 네. 세금을 내는 그 기준이 되니까 갑판은 요만하게 만들고 밑을 이만하게 그렇죠. 키웠다는 거구나. 네네. 이게 이제 갑판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 대포를 쏘기 위한 건데 얘네는 대포를 쏘는 배가 아니라 청어잡이를 위한 배니까 굉장히 배불뚝이 배를 만들고요. 이게 이제 통행세를 적게 내니까 유럽의 이 배 산업을 거의 석권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덜란드가 선박수나 선원수도 잉글랜드보다 한 4-5배 많다는 건 결국 국력이 4-5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이제 네덜란드를 부러워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청어를 잡다 보니까 청어를 이제 잡아서 항구에 갖다 놓으면 그게 이제 교역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항구가 어디냐? 암스테르담이 되는 거고요. 암스테르담이 청어의 교역지로서 발전하게 되는데 유럽의 각지에서 몰리다 보니까 이 유럽 각지의 돈들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유럽의 돈은 교환이 가능한 게 그 당시 유럽의 돈은 은과 금의 순도 그리고 무게로 교환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국에서 만든 은화인데 이게 뭐 100g이다. 그러면 네덜란드의 그 은화 100g과 같은 가치를 갖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질주화가 범람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돈인데 굳이 내가 은을 100% 섞을 필요 있어? 한 70% 넣고 30%는 다른 구리나 철 같은 걸로 해서 싸게 하는 거죠. 이걸 이제 시뇨리지라고 하는데요. 주조차익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그 금이나 은을 가지고 영주나 뭐 군주에게 가서 이걸 동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동전으로 만들어 줍니다. 동전 얼굴에 그 영주나 군주의 얼굴을 새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교환을 하는 건데 이 저질주화가 너무 많으니까 교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영국 같은 경우는 헨리 8세라는 분이 계십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죠. 이 헨리 8세가 시뇨리지를 되게 많이 챙겼습니다. 그래서 헨리 8세의 코 부분이 구리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벗겨지면 이제 나쁜 돈이고 안 벗겨지면 좋은 돈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이 코가 벗겨진 나쁜 돈은 유통이 되겠죠. 남한테 살 때 그걸 쓰겠죠. 예, 그 코 벗겨진 돈은 주고 코 안 벗겨진 돈은 갖고 그러다 보니까 100% 은화는 집에 있고요. 나머지 나쁜 돈들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레샴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아, 거기서 나온 말이구나. 네, 그렇죠.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1세 시절에 교역을 하려고 하는데 영국 돈을 안 받는 겁니다. 신용도가 떨어진 거예요. 네, 거예요. 왜 영국 돈을 안 받냐? 시뇨리지로 많이 주조 차익을 아버지인 헨리 8세가 챙겨서 이게 은화 100%가 아니다 보니까 뭐 50%짜리 은화를 주니까 안 받겠다. 너희 돈은 도저히 못 믿겠다. 이렇게 되니까 교역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레샴한테 그레샴은 어디서 살았느냐? 네덜란드에서 금융을 배워냅니다. 그래서 그레샴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래서 나쁜 돈들을 전부 수거하고 100%짜리 은화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해서 엘리자베스 1세가 그걸 이제 실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암스테르담 너무 많이 나쁜 돈들이 있다 보니까 암스테르담 시의회, 암스테르담 뭐 왕이나 이 군주가 아닙니다. 시의회, 시민의 대표가 암스테르담 은행을 설립을 합니다.
1609년에. 1609년에 암스테르담 은행을 설립해서 시의회가 지급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결제 독점권을 주고요. 화폐 발행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암스테르담 은행의 돈은 시의회가 지급 보증을 했기 때문에 100% 순도를 가진 돈이다 라는 신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스테르담 돈은 믿을 수 있어. 있다. 그런 신용이 결국 화폐가 믿음을 갖게 하고요. 암스테르담의 어떤 화폐는 결국 신용을 쌓고, 신용이라는 것은 금리를 낮추게 되는.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과 이자에 대해서 금리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면서 결국 이 돈을 아주 저리에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리에 빌려서 배를 마음껏 만들 수 있는 이런 해양역의 원양항해의 밑거름이 되는 조선업의 발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바로 암스테르담 은행에서 100% 순도의 은화와 금화를 이렇게 발행하면서부터거든요. 그런 암스테르담 은행의 경험은 나중에 영란은행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영향을 나중에 주게 되는. 그러니까 1609년에 사실 오늘날보다 더 발전된 그런 금융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게 네덜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금융 시스템도 갖추고요. 그 다음에 조선도 갖추고 이제는 할 일이 뭡니까? 먼 바다로 나가는. 네. 그러니까 청어잡이에서 이제 다른 더 부가가치 높은 거를 가져와야 된다. 그게 뭐냐? 그 당시에 값비싼 향신료, 금과 은, 도자기, 차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아시아로부터. 근데 이 향신료, 금과 은, 도자기, 차는 이미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차지를 했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먼저 열었잖아요. 대항해 시대를 연 계기는 뭐냐면 원래는 그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 십자군 원정 때 이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기사와 군인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군수물자도 나르고요. 그러면서 이 지중해의 해양 바다를 차지를 합니다. 중개무역의 그 기원이 된 거죠.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도 동로마 제국의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거기서 향신료, 뭐 필요한 것들, 비단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그런데 이 이스탄불이 오스만 튀르크,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차지를 합니다. 그 전에 동로마 제국은 같은 가톨릭 국가니까 서로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제 이슬람은 십자군 전쟁까지 한 사이입니다. 굳이 우리가 너희들에게 중개무역을 친절히 베풀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틀어막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불편을 느끼는 데가 어딜까요? 지중해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 나라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까지 향신료가 이제 가는 길이 너무 먼 겁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의 에니크 왕자가 생각을 하기에 우리가 지중해에서 가장 멀지만 따지고 보면 대서양에선 제일 가까운 나라다. 근데 그 당시에 대서양은 이 역풍이, 아프리카 쪽에서는 역풍이 옵니다. 역풍을 뚫고 나가기에 배가 이 노젓는 배로는 절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돛을 달아서 이제 아프리카 희망봉을 넘어서 인도의 고아까지 가면서 이 향신료와 관련된 금과 은, 도자기, 차 이런 것들을 포르투갈이 먼저 선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콩키스타라고 하죠.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한 스페인이 그 뒤를 이어서 콜럼부스가 이제 반대편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지만 결국 그 뒤를 이어서 이 향신료 산업들을 같이 합니다. 그 자리를 네덜란드가 다 빼앗는 거죠. 왜냐?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스페인은 우리의 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적의 기지들을 빼앗는 거고 포르투갈은 스페인과 한 60년 정도 이 합병을 했었습니다. 나라가 합쳐졌죠. 그러니까 포르투갈도 결국 스페인이고 같은 적으로 보기 때문에 적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거죠. 뭘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로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돈이 많아지면서 이제 원거리 항해를 시작해서 민간 기업들이 우후죽순 이제 그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규모의 경제라고 이게 후발자인데 여러 이 나라들이 우후죽순 나서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정부와 의회가 나서서 합병을 해서 하나의 회사,
하나의 동인도 회사로 만들고요. 사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잉글랜드보다 2년 정도 늦었습니다. 출발은 엘리자베스 1세 거의 말기에 영국이 먼저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동인도 회사가 굉장한 큰 규모로 운영된 건 네덜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출자금 규모가 무려 10배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인도 회사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이렇게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결국 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한판 붙습니다. 어디에서? 인도네시아. 향신료 섬에서 붙었는데 네덜란드가 이깁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거기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느냐? 인도로 쫓겨나는데 그게 나중에 신의 한 수가 돼서 영국이 인도에서 코튼, 면화죠. 면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향신료 산업은 나중에 좀 여러 군데서 향신료가 개발이 되면서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면화를 움켜쥔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전화위복이네. 전화위복이 된 거죠. 질문. 그 네덜란드하고 영국하고 한판 붙었다는 게 경제적으로 붙은 거예요? 아니면 대포 쏘고 싸운 거예요? 이게 영란전쟁이라고요. 네, 제 와이프 이름도 영란. 그래서 영란전쟁이라고 3번의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바다를 지배하는 그 자는 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가 돼야 되고 이 스페인을 영국과 네덜란드가 합쳐서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아르마다라고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요. 그 뒤에 이제 결국 이 서로 윈윈하던 네덜란드와 영국인이 한판 붙습니다. 3번을 붙는데요. 그 중에 이제 2번째 영란전쟁이 좀 의미가 있는 게 뉴욕. 원래 뉴 암스테르담. 예. 네. 그래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요. 네덜란드인들이 개척을 합니다. 네. 서인도 회사라고요. 아시아 쪽은 동인도 회사, 이 아메리카 대륙은 서인도 회사라고 했는데 이쪽에 이제 항로를 왜 아프리카와 아시아 쪽으로만 해서 가느냐. 아메리카 쪽으로 해서도 향신료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해서 보냈는데 잘못 들어가서 맨하튼 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맨하튼 섬을 발견을 하고 거기를 이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지어서 정착지를 만들고요.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이 처음 했다가 이 향신료 전쟁, 영란 전쟁을 통해서 향신료 전쟁을 3번 하면서 2번째 전쟁 때 이렇게 아예 영국에 줍니다. 그래서 영국에게 주고 이제 뉴 암스테르담이 요크공의 새로운 땅이다. 요크공은 영국 왕의 2번째 아들을 요크공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크공의 아들의 땅이다. 그래서 뉴요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뉴욕이 된 거고요. 그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이 향신료의 땅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차지했지만 차라리 전쟁에서 이 2차 전쟁에서는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3번의 전쟁 중에 1차에서는 지고 2차에서는 이기고 3차에서는 집니다. 그래서 2차에서 이기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계속 졌으면 뉴욕을 넘겨주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포르투갈, 스페인 애들을 다 쫓아내고 결국 아시아의 향신료 산업을 차지한 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고요. 이 동인도 회사라는 컴퍼니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나라입니다. 네이션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고요. 그래서 전쟁도 할 수 있고요. 이 동인도 회사 사장은 총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식민지를 지배를 할 수 있고요. 화폐 주조권도 있고요. 사법권도 있고 전쟁 발동권도 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실제 사람도 많이 죽이기도 했고. 그래서 실질은 회사이지만 나라였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리 동인도 회사 우리에게도 친숙합니다. 하멜 선생님. 네네. 하멜 표류기라고 있죠. 그 하멜 선생님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이고 나가사키로 가다가 표류해서 제주도로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잘못 간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잡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가 포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포 기술이. 그래서 이분을 이제 포 만드는 쪽에 배치를 해서 10여 년간 있다가 돌아갑니다. 근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직원이 10여 년간 무단결근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넌 도대체 뭐 했느냐 해서 10여 년간 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잡혀 있었는데 이걸 증빙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이렇고 조선인들은 이렇게 생겼고 라고 해서 10여 년간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쓴 게 하멜 표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나가사키 쪽에도 상관을 만들어서요. 데지마라고 이 한자로 출도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일본의 은과 도자기를 수출하기도 했던 그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근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처음에는 이 민간업자들이 막 만들고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배가 나무로 만들다 보니까 가다가 난파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해적선, 정부가 인정한 해적선들이 당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해적선을 인정을 해줍니다. 샤락선이라고요. 대표적인 게 엘리자베스 1세 때의 드레이크 공작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계에서 마젤란 다음으로 세계 일주를 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지금의 카리브해 지역에서 스페인의 그런 금은을 실은 선박을 납포하는 게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1세가 너무 좋아한 겁니다. 왜냐? 번 거의 몇 프로를 영국에 갖다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작 지위도 줍니다. 그래서 스페인 그 국왕이 드레이크를 처형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습니다. 공작 지위를 주고요. 이거에 열받은 스페인 왕이 무적 함대를 끌고 영국을 침략했다가 지고 그러면서 무적 함대의 역사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적선도 많고 이렇게 바다도 막 침몰하기도 하다 보니까 남의 것까지 이렇게 책임을 지는 게 싫은 겁니다. 연대 책임 제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낸 돈만 책임질 수는 없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인도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더치페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잖아요. 여기가. 더치라는 말은 이제 영국인들이 네덜란드를 되게 비하하는 그런 언어인데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게 결국 밀도 자유론에서 썼지만 이 자기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상 건들지 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남의 것까지 책임을 져? 내 것만 책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싹 들고요. 그러면서 내가 투자한 만큼 책임지겠다. 손실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손실을, 리스크를 내가 투자한 만큼은 지고 싶다. 그리고 회사에 그걸 내면 너는 10% 냈지라고 증서를 받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주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 주식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신교도인들이 만든 이 나라에서 자유주의 사상, 내가 책임지는 만큼, 돈 낸 만큼만 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IPO, 기업 공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동인도 회사 나갈 건데, 자, 투자 받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5%, 당신은 10%, 당신이 1%. 이게 지금의 IPO인 거죠. 기업 공개처럼 되면서 주식 공모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영국보다 커질 수밖에 없는, 영국 동인도 회사보다 이렇게 투자금이 이렇게 내가 낸 만큼만 책임지니까 그렇죠. 투자하고 향신료 산업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그 아시아에서 잘하니까 투자하면 돈을 버니까 계속 커지다 보니까 동인도 회사가 영국의 동인도 회사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향신료 산업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던 거고요. 이 말레이시아, 이 말라카 제도고요. 인도네시아의 몰루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향신료가 유일하게 나왔던 거고요. 그게 뭐냐면 육두구, 정양, 후추입니다. 후추는 블랙골드라고 할 정도로요. 금에 맞먹고 이게 급여로도 쓰이는. 그래서 동인도 회사 처음에 이렇게 이제 자본을 모아서 항해를 했고요. 265%의 투자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장에부터는 이렇게 자꾸 돈을 걷는 것도 이제 귀찮아집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투자금을 묶어둘게. 이게 이제 폐쇄형이라고요. 요즘 말하는데 10년 동안 못 찾아갑니다. 투자금을. 대신 5% 이익 날 때마다 배당금을 줄게. 그 당시에 투자자는 주주라기보다는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였거든요. 그러니까 5% 수익 날 때마다 그러니까 배가 한 번 오면 배당금 받는 겁니다.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투자가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네시아 이 향신료 산업을 동인도 회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주가가 뛰는 겁니다. 그 증서가? 네, 증서가 뛰고 그리고 갑자기 한 3, 4년 지났는데 급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가서 주식을 바꿔줘. 안 바꿔줍니다. 10년 동안 폐쇄니까. 대신에 알아서 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 그건 너희들끼리 바꿔라. 너희들끼리 바꿔라. 그래서 이 동인도 회사 주식이 갑자기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배의 소식이 많이 들리는 곳. 부둣가 카페나 이 부둣가 근처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기꾼도 많아지고 잘못된 정보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암스테르담에서 개설을 합니다. 뭘? 증권거래소를. 암스테르담 보르스라는 거를 1608년에 개설을 합니다. 이 장소에서 이 허가된 장소에서
암스테르담 보루스에서 동인도 회사 주식을 거래해라. 그래서 거래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둘이 이제 딱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면 악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건을 부르겠죠. 맞으면 악수합니다. 안 맞으면 손바닥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때려가는 거죠. 그래서 때리다가 열받으면 이제 멱살잡이도 하고 싸움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주식에서 호가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부르로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주식을 막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거래가 1608년 암스테르담 보르스 최초의 주식 거래소가 이 암스테르담에 개설이 되고요. 그럼 그때 거래됐던 거는 동인도 주식회사 것만 거래됐겠네요. 그렇죠. 다른 건 없으니까. 그렇죠. 동인도 회사의 주식이 거래가 되고요. 이 항구에 배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동인도 회사 주식이 급등을 하고요. 배가 침몰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떨어지고. 아, 주가 변동도 있겠네요. 네, 풍문이 되게 크게 작용하는 뭐 그런 시장. 그 1608년이니까 400년도 넘게 이 암스테르담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아, 우리 주식이 이렇게 시작됐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청어로부터 해서 조선업이 발전하고요. 그 다음에 청어자비가 교역하기 위한 암스테르담 그 항구가 발전하고요. 이 저질주화가 범람하니까 암스테르담 은행에서 100% 완벽한 화폐를 발행하고요. 그게 이제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배를 더 만들게 되고 그게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되고 커지고. 그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동인도 회사가 만들어지고요. 그 동인도 회사의 이제 책임을 내가 낸 만큼만 지고 싶다고 해서 주식회사 되고요. 그 주식이 10년 동안 못 팔다 보니까 거래가 되게 돼요. 그런 어떤 발전 과정을 재밌습니다. 예, 거쳐갑니다. 이렇게 이제 네덜란드가 되게 발전을 했는데요. 결국 이게 사람이 돈을 벌게 되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치를 부리게 되죠. 그렇죠. 사치를 부리는데 그 당시에 사치는 초상화, 자기 얼굴을 그리고 미술품을 수집하고 그런 걸 했습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좀 독특했습니다. 저지대잖아요. 낮은 땅이고 소금기 있는 땅이다 보니까 우울합니다. 땅들이. 항상 그 질퍽질퍽하고요. 풍차로 퍼내야 되고. 그래서 나의 이 정원을 꾸미는 게 이 부자들의 하나의 낙이 된 겁니다. 아름다움을 이 곁에 두고 싶다. 그리고 마차에도 이렇게 꾸미고요. 그거의 베스트인 꽃이 튤립입니다. 튤립은 원래 오스만 튀르크, 이슬람 지역에서 건너온 이 터번을 뜻하는 그 투르반이 이제 원어인데요. 이게 이제 오스만 튀르크에서 네덜란드까지 건너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자들이 자기의 앞마당과 마차를 꾸미다 보니까 동인도 회사 주식이 너무 비싸니까 서민들은 그걸 살 수는 없고 튤립 정도는 내가 따라서 해볼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도 튤립, 가난한 이도 튤립.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남들이 안 갖는 튤립을 갖자. 나는 좀 유니크한 튤립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이제 변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갖는 튤립이라는 건 결국 돌연변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튤립 뿌리가 거래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데요. 최고는 황제, 영원한 황제라는 셈페이 아우구스투스. 지금 보시는 그런 지금 이런 튤립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다음번에 이게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릅니다. 변종이라서. 그렇죠. 그렇지만 이 뿌리 자체는 황제 튤립에서 나온 거니까 비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암스테르담 집 한 채보다 더 비쌀 정도로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가 거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미리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거래하는데 이게 꽃이 아니잖아요. 아, 아직 꽃이 피지 않은 뿌리를 거래하는 네. 거니까. 네, 그게 이제 선물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게 먼저 선자 물건물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돈을 주고 물건은 나중에 받는다. 그게 선물 거래인데 지금의 선물 거래 방식이 이제 그렇죠. 뭐 선도 거래라고도 하는데요. 이 선도 거래 방식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주고 나중에 뿌리를 보고 나중에 이거 꽃 피면 줄게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선술집이나 카페에서 거래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일부 보증금 방식이라는 거죠. 지금 선물 거래도 한 10% 내면 뭐 나머지를 네. 살 수 있듯이 계약을 살 수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일부를 내고 만약에 10%만 내고 계약을 하면 10건을 살 수, 그러니까 100%를 내면 하나만 사는데 10%만 내면 10개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매일 오릅니다. 그 누구도 팔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오르고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계속 오르다 보니까 계속 오를 거라는 맹신이 생기고요. 계속 이제 이 공격적으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네덜란드 왕족이 팔았다는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팝니다. 팍
근데 아무도 안 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뭐 이렇게 완충작용,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이런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품들을 거래하고 어떤 근거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춰야 되는데 사실 튤립 뿌리 하나가 집보다 더 비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고점 최고점 대비 99%까지 하락하는. 네, 그래서 되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지만 이 버블이 이루어졌고 정부는 3.5% 우리 거래액의 3.5%만 지급하고 마무리를 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세계 3대 버블이 있는데 그 3대 버블 중에 하나가 이 튤립 버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는 튤립 피버라는 영화 있는데요. 이 영화 보시면 당시에 그 튤립 버블의 어떤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렘브란트라는 분이 있어요. 렘브란트. 네. 그 바로크 시대 빛과 어둠의 화가 대표적으로 몰락한 이 튤립에 투자해서 몰락한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몰락했느냐? 평생 빚 갚느라고 그림을 엄청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렘브란트가 유명한 화가로 이 플랑드르 지역의 화가거든요. 그래서 플랑드르 화가의 대표적인 네. 분이 이 렘브란트인데요. 이 야경이라는 겁니다. 이 그림인데 이게 원래 낮인데 이렇게 니스를 바르면 검게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밤처럼 보일 뿐인데요. 이분이 평생 빚 갚느라고 그림만 그렸고요. 나중에 이제 경매회사, 미술품 경매회사도 차렸는데 이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미술품 경매회사가 소더비, 크리스티 경매회사의 어떤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튤립 이야기. 자, 튤립 버블이 일으켰지만 튤립은 남아 있습니다. 네덜란드 하면 우리가 튤립이라고 치즈와 함께 튤립을 얘기, 풍차 치즈 튤립이라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인들 그 자본주의의 어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종교적 이유로 자본주의의 근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네덜란드인 3명이 모이면 금융조합, 4명이 모이면 화해조합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결국 이 쾌겐호프, 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버려진 도시입니다. 이 쾌겐호프의 이 시장이 튤립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게 매년 3월에서 5월 쾌겐호프 튤립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그 봄에 가시면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은데요. 여기서 유럽의 튤립, 꽃의 새로운 그런 마케팅 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튤립은 계약을 먼저 하고 이렇게 재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 그 튤립 버블의 후손들이 지금도 쾌겐호프에서 이 튤립 버블의 영향이 있지만 이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현장이 이 쾌겐호프가 됐겠다. 그 사업 잘하는 후배가 그런 네네.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네. 고향에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 네네. 고향에 선산 없냐고. 뭐 친척들 다 같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선산이 있지 그랬더니 네네. 거기에다가 꽃을 한 종류를 가득 심어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나중에 많은 관광객이 올 거라고. 요즘 보면 지자체에서 그런 형태로들 많이 해서 관광객들 모집하더라고요. 저희 그 작은아버지는 여담입니다만 잣나무를 심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잣나무가 나중에 수확하는데 한 20-30년 걸리는데 자손들이 대대손손 먹고 국산 잣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긴 했거든요. 네. 좋은 삶의 지혜들입니다. 네네. 일본이 서양처럼 강해져서 식민지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식민지가 어디냐? 조선이다. 그래서 정한 놈, 조선을 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요시다 쇼인이 메이지 유신의 주축이 되고 이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결국 나중에 이렇게 침략주의로 흐르게 되는.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얘기를 하시면서 막 가갖고 다 식민지 삼았잖아요. 동남아시아 쪽. 네네. 네덜란드가 일본으로 가고 미국의 흑선이 일본으로 왔는데 왜 일본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도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